3억? 오늘 안에 입금해라.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다 죽는다. 시동생 신혼집 대출금 3억을 형수인 저에게 갚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빠질래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 오피스텔 앞에 무릎을 꿇고 빌게 될 줄 그땐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올해로 35, 작은 온라인 유통회사를 혼자 일군 대표죠. 20살부터 회계 사무실 막내로 시작해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들이 점심을 먹을 때 저는 컵라면을 불려 먹으며 장부를 마쳤어요.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통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차린 작은 쇼핑몰이 이제는 직원 7을 둔 어엿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가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사방에 빚을 지고 어느 날 신발 한 짝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에 자리보전을 하셨고 저는 19부터 동생들의 밥상을 책임졌어요.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호프집 서빙까지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제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준 기억이 없어서 저는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 한켠에 그래도 사람의 온기 한 줌은 그리웠나 봅니다. 28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를 혼자 옮기다 발을 헛디뎌 골목 한복판에 주저앉았어요. 박스가 쏟아지고 송장은 흙탕물에 젖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뛰어와 말없이 박스를 주워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어디 뼈 부러진 데는 없어요? 박재민이 흙 묻은 송장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인 채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니, 이 무거운 걸 아가씨 혼자 어찌 다 옮긴대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가만 계셔봐요. 박재민이 박스 하나를 번쩍 들어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가 제 짐을 들어주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작업장 문을 잠그러 나갔는데 손잡이에 우산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그 위에 핫팩 2개가 노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삐뚤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이 많이 차요. 감기 조심하세요. 박재민. 저는 그 우산을 펼치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이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로 박재민은 제가 감기 몸살로 알아누운 날 약죽을 끓여 문 앞에 두고 갔고 명절에 혼자 일하는 저를 위해 김밥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다정함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결국 그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가을이었는데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박재민의 어머니 오말숙은 현관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아이고, 네가 그 장사한다는 아가씨냐? 우리 재민이가 얼굴은 안 봐도 돈 버는 며느리 데려온다더니만 어째 좀 비실비실하다? 들어와라. 오말숙이 입꼬리만 올린 채 말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과일 상자를 받쳐들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라고 합니다. 여기 어머님 드시라고
비싼 과일 좀 사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과일? 즉, 비싸봤자지. 그래, 듣자 하니 장사한다며? 한 달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꽂히냐? 빚은 없고? 오말숙이 식탁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은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렇게 많이는 못 법니다. 빚은 다 갚았고요. 많이는 아니라도 좀 되는 모양인데 뭐. 빚도 없다니 다행이고. 네가 우리 재민이 고생 안 시키고 뒷바라지 팍팍 할 정도는 되겠지. 오말숙이 사과를 깎으며 곁눈질로 저를 봤습니다. 아이고 엄마. 처음 보는 지수 씨한테 왜 다짜고짜 돈 타령부터 하고 그래. 지수 씨 놀라잖아. 박재민이 머리를 긁적이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는 왜야. 한 식구 될 거면 돈 계산부터 철저히 해야지. 넌 가만 있어. 우리 집은 둘째 장가도 보내야 하고 나 늙으면 병원비도 챙겨야 하고 할 일이 많아. 안 그러냐 며느라? 자, 우리 장남 엄마가 깎은 사과 해봐라. 오말숙이 사과 한 조각을 박재민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이 다 된 아들 입에 사과를 넣어주는 어머니,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아들. 무언가 알 수 없는 한기가 등을 타고 내려왔지만 저는 그날 그 느낌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종이 한 장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혼해. 이게 마지막이야. 이 서류 당장 구청에 낼 거야. 저는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말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시? 이혼? 야, 너 미쳤어? 귀신이 씌었어? 감히 시어미 앞에서 이혼장을 들이밀어? 오말숙이 봉투를 집어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 아주 멀쩡하게 제정신이니까 가져왔지. 어머니 3억은 못 갚아드려. 아니, 못 갚는 게 아니라 제 통장에선 10원 한 장 안 갚는 거야.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미쳤나? 야, 한지수. 이 독한 년아.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다 죽어. 동생 신혼집 계약금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돈 잘 버는 형수란 년이 그걸 쏙 입 닫고 모른 척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오말숙이 봉투를 식탁에 패대기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다시 주워 오말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아들 신혼집이지 제 신혼집이 아니잖아. 그 집이 왜 제 탓입니까? 왜 자꾸 제 통장이 어머니 쌈짓돈인 것처럼 당당하게 그 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지수야. 진정해. 일단 소파에 앉아봐. 응. 엄마 놀라셔서 흥분하셨으니까 우리 좋게 좋게 얘기하자. 박재민이 제 어깨를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박재민, 넌 입 다물어. 너도 똑같이 한통속이잖아. 내가 5년 동안 너희 집에 돈 바치고 종노릇할 때 너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저는 박재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래도 우리 낳아주신 엄마니까. 엄마가 돈 좀 해달라는데 네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부탁한 거지. 박재민이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 너네 훌륭한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호구짓 안 해. 그러니까 너네끼리 평생 치마폭 부여잡고 알아서 해. 저는 가방을 챙겨 어깨에 걸쳤습니다.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어디 시어미한테 그딴 말투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사장 소리 듣고 호강하며 산 줄 알아야지. 네가 돈 안 내놓고
한 발짝이라도 나갈 줄 알아? 오말숙이 제 팔을 잡으며 손톱을 박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호강이요? 기가 막혀서. 어머님, 5년 동안 호강은 어머님이 다 하셨겠죠. 저는 5년 동안 어머님 댁 전기세, 수도세 꼬박꼬박 다 내고 시동생 놈 학원비며 옷값까지 다 됐어요. 명절마다 저 혼자 부엌에 처박혀서 전부치고 살았다고요. 이제 제 피 같은 돈 그만 뽑아 드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님 댁 며느리라는 ATM 기계 아주 박살나서 고장났어요. 돈은 두 분이서 잘 벌어보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오말숙의 비명 같은 욕설이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1월의 거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맨 채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손이 떨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복판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쑥 빠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재민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신호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고 매출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던 그 무렵이었어요. 오말숙은 그때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너희 집은 맨날 비싼 한우만 굽고 사냐? 우리 집 둘째는 고기 냄새 맡아본 지도 오래됐는데. 형수는 고기 먹고 시동생은 라면 먹는 게 말이 되냐? 오말숙이 정육 코너에서 사온 갈비를 비닐째 들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내일 중요한 손님상에 대접하려고 큰맘 먹고 산 거예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누가 와? 남의 식구가 뭐가 중요해. 핏줄인 가족이 먼저지. 이거 내가 우리 둘째 갖다 먹일 거니까 넌 손님한테 알아서 해라. 오말숙이 대답도 듣지 않고 갈비를 자기 장바구니에 옮겨 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박재민에게 처음으로 서운함을 털어놨습니다. 재민아, 어머니가 진짜 너무 자주 오셔. 내가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일하는 시간에도 말도 없이 비밀번호 띡띡 누르고 막 들어오시고 내 화장대 서랍까지 다 뒤지신다니까?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아유, 엄마가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오신 거지.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좋게 좋게 생각해. 박재민이 소파에 누운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좋게가 안 돼. 냉장고 반찬도 막 다 털어가시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우리 엄마가 돈 없어서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네가 장사해서 돈도 좀 만지는데 좀 모자란 거 팍팍 채워드리는 게 자식 도리지. 째째하게 굴지 마라. 박재민이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식 된 도리? 내가 자식이야? 내가 며느리지. 왜 나한테만 돈 내놓으라고 다 떠넘겨. 저는 박재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게 그거잖아. 부부 일심동체 몰라?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이지. 내 돈이 내 돈이고 다 그런 거지. 박재민이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엌에 혼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 박재민이 사다 줬던 그 따뜻한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입안이 썼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시간들을 더듬다 보니 어느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이 손으로 저는 10수년을 벌어왔습니다. 그 손이 한 번도 누구를 위해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돌아가지 않아야 할 곳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사무실로 출근해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거래 명세서를 들여다봤어요. 직원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재민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7통, 오말숙에게서는 욕설이 가득한 문자가 30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알림을 꺼버리고 모니터에 시선을 박았습니다. 머리는 또렷한데 가슴 한쪽이 자꾸 욱신거렸습니다. 그 통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천천히 곱씹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말숙의 요구는 처음부터 점점 커지는 눈덩이 같았습니다. 결혼 2년차 사업 매출이 2배로 뛴 그의 봄이었어요. 오말숙이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며느라, 요즘 어디 가방이 그렇게 좋다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오말숙이 잡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한 1,000만 원 넘어요. 저는 과일을 깎다 말고 슬쩍 웃었습니다. 1,000만 원이 뭐. 너 한 달 매출이 얼만데. 오말숙이 잡지를 탁 덮으며 저를 봤습니다. 매출이랑 제 돈이랑은 달라요, 어머니.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접시에 놓아드렸습니다. 아유, 됐다. 이 어미가 평생 명품 한 번 안 들어보고 죽으면 너 마음이 편하겠니? 오말숙이 사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민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민아, 어머니가 자꾸 비싼 거 사달라고 하시는데 좀 부담스러워.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번만 해드려. 엄마가 평생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사셨잖아. 박재민이 이불을 끌어올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날까? 저는 박재민의 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당신 능력 있잖아. 좀 해드리자. 응. 박재민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국 카드를 긁었습니다. 오말숙은 그 가방을 받자마자 곧바로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고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 그 다음은 태국, 그 다음은 유럽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평화라는 말 한마디에 자꾸 지갑을 열었어요. 그게 평화를 사는 게 아니라 호구의 인증서를 발급받는 일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재민의 동생 박재훈이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들고 왔어요. 상대는 강윤아라는 여자였는데 첫 상견례 자리에서 본 인상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했는데 정작 직장은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윤아예요. 강윤아가 손끝만 까딱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한지수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 형님은 되게 수수하시네요. 저는 이런 자리에는 꼭 풀세팅을 하고 와야 마음이 편해서요. 강윤아가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바쁘게 오느라 그랬어요. 다음엔 신경 쓸게요. 저는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형님은 형님 스타일이 있으신 거니까. 호호. 강윤아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오말숙이 흐뭇한 얼굴로 강윤아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감은 어쩜 이렇게 화사할까? 옆에 두면 내 얼굴까지 환해진다니까. 오말숙이 강윤아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다 식어가는 갈비탕에 숟가락을 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오말숙이 강윤아와 박재훈을 데리고 강남 한복판의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탁에서 오말숙이 환한 얼굴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우리 재훈이 신혼집 어제 계약했다.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오말숙이 통장을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시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한 12억 좀 넘어. 계약금만 1억 2천 넣었지. 오말숙이 어깨를 으쓱이며 김치를 집었습니다. 계약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저는 식탁 위의 통장에 시선을 박았습니다. 아유, 그건 엄마가 어떻게 마련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이 좀 모자라. 오말숙이 슬쩍 박재민을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얼마나 모자라신데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한 3억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며느라, 네가 좀 보태줘라. 오말숙이 마치 반찬 하나 더 달라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귀에서 작은 이명이 울렸어요. 3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 근데 너한테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니. 한 달에 얼마를 번다는데. 오말숙이 입가에 김칫국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가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박재훈이 뒤늦게 끼어들었지만 그 말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한 가족인데. 강윤아가 박재훈의 옆구리를 찌르며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박재민을 봤습니다. 박재민은 시선을 떨군 채 갈비뼈만 발라내고 있었어요. 재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박재민을 향해 물었습니다.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동생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한 식구잖아. 박재민이 갈비뼈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입안의 밥알이 모래처럼 깔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저는 끝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박재민, 너 진짜 내 편이긴 한 거야. 저는 운전대를 잡은 박재민의 옆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하지. 박재민이 신호등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엔 너네 엄마 편이야? 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엄마니까 그렇지. 너는 엄마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 박재민이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호흡이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옆 얼굴을 그대로 박재민에게 돌렸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미안. 그런 뜻은 아니었어. 박재민이 그제야 운전대를 살짝 두드리며 사과했습니다. 박재민, 우리 엄마 나 22에 돌아가셨어. 그 후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아. 저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알지.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워? 박재민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너한테 엄마가 소중한 만큼 내 돈도 나한텐 그래. 그거 한 푼 한 푼이 내 인생이야.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박재민이 라디오 볼륨을 키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는 흘러간 가요만 울렸어요. 그 노래 가사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와 저는 박재민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3억,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서서 물었습니다. 지수야, 일단 도와주자. 동생 결혼 한 번뿐인데. 박재민이 넥타이를 풀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땐 너네 집에서 10원 한 푼 안 보탰어. 알아. 저는 박재민의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건 그때 사정이 그랬고, 박재민이 시선을 피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화장실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정말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는지 갑자기 아득해졌어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외투를 입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신상품 사진을 검수하고 있었어요. 가을 시즌 주력 상품이라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직원 김미경이 커피 한 잔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어제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반쪽이에요. 김미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시즌만 넘기면 좀 쉬려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진짜 좀 쉬세요. 사람이 먼저예요. 김미경이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말숙이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을 데리고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어디 있어? 한지수 나와. 오말숙이 사무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저와 오말숙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니, 여기 회사예요. 일단 안쪽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말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안쪽이고 뭐고. 이 사람들이 너 보러 왔다. 오말숙이 제 손을 뿌리치며 양복 입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한지수 대표님 맞으시죠? 저희는 신한대부에서 나왔습니다. 이자 연체가 2달째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키 큰 남자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자 연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한지수 명의로 작년 12월에 3억 빌려가셨잖아요. 2달째 이자가 안 들어옵니다. 남자가 펜으로 서류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낯익은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끔하게 등에 박혔어요. 잠시만요. 저는 이런 거 빌린 적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본인 서명에 본인 도장에 본인 신분증 사본까지 있는데요. 일단 이자만이라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말숙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저는 손에 쥔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어차피 한 식구 돈인데 뭐가 어때서. 오말숙이 뻔뻔한 얼굴로 팔짱을 꼈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어머니, 이거 사문서 위조예요. 명예 도용이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위조는 무슨 위조야? 며느리 돈이 시어미 돈이지. 어차피 네가 갚을 거니까 미리 좀 쓴 거다. 오말숙이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김미경이 다가와 제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기는 회사예요.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저는 양복 입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자, 처리 약속만 잡으시면 저희는 갑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오말쑥을 끌고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이었습니다. 저는 오말쑥을 벽으로 몰아세웠어요. 평생 처음 어른의 팔을 거칠게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요. 제 인감이랑 신분증 어디서 났어요? 저는 오말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몰라. 어디서 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말쑥이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사업자 변경할 때 어머니가 가져가셨잖아요. 그거 안 돌려주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캐물었습니다. 잊어버렸어. 그래, 그때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오말쑥이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3억 어디 썼어요? 저는 오말쑥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재훈이 신혼집 계약금으로 들어갔지. 어차피 잔금 치를 때 너한테 부탁할 거였는데 좀 빨리 쓴 것뿐이야. 오말쑥이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저 손이 제 도장을 훔치고 제 신분증을 복사하고 제 이름으로 서류에 사인을 한 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는 알아요.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뭐 알지. 오말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저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작년 겨울. 그때 같이 은행 갔으니까. 오말쑥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박재민은 저를 옆에 두고 웃었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잤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이름으로 3억의 빚이 굴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오늘 일은 두고 봐요. 저는 벽에서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어차피 가족 일인데 좋게 정리해야지. 오말쑥이 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박재민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박재민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일찍 좀 자지. 박재민이 외투를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앉아봐. 얘기 좀 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또 뭐 잔소리할 거야? 박재민이 한숨을 쉬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재민의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재민의 얼굴이 그제야 굳었습니다. 내 폰을 왜 네가? 박재민이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앉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박재민이 엉거주춤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랑 나는 카톡 다 봤어. 형수 모르게 빨리 서류 처리하자. 누나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거 네가 보낸 거 맞지?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박재민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수야, 그게 그러니까. 박재민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억? 1년 동안 알고 있었지. 저는 한자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자꾸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박재민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말라면 안 해. 너 진짜 그게 남편이 할 짓이야.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어떻게든 갚을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 박재민이 손을 모으며 변명했습니다. 방법. 그 방법이 뭐였는데? 결국 내 통장 털어가는 거였잖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수야,
일단 이거 좀 막아주면 안 될까? 이자만이라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박재민이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습고 비참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재민, 너 나한테 뭐였어? 남편이긴 했어. 저는 박재민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박재민이 고개를 들고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명의를 1년 동안 도용당해도 모른 척하는 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면 나는 사랑받기 싫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도와줘. 응, 이번 한 번만. 박재민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한때 박스를 들어주던 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때 비 오는 날 우산을 걸어두던 그 다정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은 제 발목에 채워진 족쇄로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손을 떼어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한참을 누워 있다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러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아내도 아니었고 며느리도 아니었고 그저 한 대의 현금 인출기였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울고 또 울다가 새벽 4시쯤 저는 베개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은 다 말랐고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킬 것과 끊어낼 것. 그 2줄 아래에 저는 밤이 새도록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때쯤 저는 노트를 덮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2사람 몫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거래처 미팅을 다니고 밤에는 박재민 옆에서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오말숙이 전화로 호통을 칠 때마다 저는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박재민이 미안하다고 어깨를 주무를 때는 가만히 두기도 했어요. 속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있었지만 겉은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했습니다. 거짓 평화 속에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름값 있는 곳을 몇 군데 찾아갔지만 다들 명의 도용 입증이 까다롭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3번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헛걸음을 한 길이었어요. 빗물이 구두를 적시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횡단보도 건너편 건물 외벽에 걸린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성 법률사무소.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3년 전 거래처 부도 사건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을 때 저를 구해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봤어요. 예약하셨어요. 직원이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혜성 변호사님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지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안쪽 방문이 열리고 정혜성이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한 대표님, 이게 얼마만이야? 정혜성이 2 손을 내밀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일단 들어와요. 비도 그렇게 맞고. 정혜성이 직원에게 수건을 부탁하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향긋한 차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정혜성이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요. 시간은 많아요. 정혜성이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끝의 온기가 가슴까지 천천히 번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아왔던 며칠치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죄송해요. 변호사님 앞에서 이게 무슨.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울고 얘기해요.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정혜성이 휴지통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 이야기, 남편이 그 사실을 1년이나 알고 숨겼다는 이야기, 3억의 빚이 제 이름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혜성은 중간에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가끔 메모만 하며 들었습니다. 한 대표님,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 정혜성이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네. 저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정혜성을 봤어요. 한 대표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한 글자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혜성이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자꾸 제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가 싶어서. 저는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질게 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안 모질게 굴어서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갈래로 갈 겁니다. 형사로는 시어머니 명의 도용건으로 고소를 하고 민사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사업 자산부터 분리합니다. 정혜성이 메모지에 세 줄을 적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업 자산을 분리한다는 건. 저는 그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대표님 명의로 된 회사 지분, 부동산, 통장 모두를 결혼 전에 형성된 자산이라는 걸 분명히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남편 쪽에서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정혜성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저는 메모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가능해요. 시간만 좀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절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표정 변하면 안 됩니다. 정혜성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소장 들어가는 순간까지 한 대표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미안한 며느리, 흔들리는 아내여야 해요. 빚 갚아줄 것처럼 시간을 끄세요. 그동안 저는 증거를 모으고 자산을 옮길 겁니다. 정혜성이 펜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대표님,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웃어드린 거 다 연기였잖아요. 그 연기 한 달만 더 하시면 됩니다. 정혜성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가시처럼 정확해서 저는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두 얼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박재민이 출근할 때면 넥타이를 매주고 도시락을 손에 쥐어줬어요. 오늘도 힘내. 저녁에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저는 박재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갚을게. 박재민이 제 손을 잡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갚긴 뭘 갚아? 부부잖아.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어요. 박재민이 안심한 얼굴로 현관을 나서면 저는 그 문이 닫히는 순간 표정을 지웠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손에 묻은 박재민의 향수 냄새를 휴지로 닦아냈어요. 오말숙에게서도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라, 너 진짜 갚아줄 거지. 어미 마음 졸이게 하지 말고. 오말숙이 평소답지 않게 살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금 좀 돌리는 중이에요. 다음 달 안에는 정리할게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래.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진짜로. 오말숙이 호호 웃었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졌어요. 그러고는 녹음 앱을 열어 방금 저장된 파일을 정혜성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씩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박재민이 거실에서 오말숙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엄마, 걱정 마. 지수가 갚는다고 했다니까. 박재민이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가 최고지. 그러게 내가 누구 보는 눈이 있다고 했지. 수화기 넘어 오말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일 끝나면 나 차 한 대 뽑아줘. 동생만 챙겨주지 말고. 박재민이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그래, 그래. 지수가 갚고 나면 남는 돈으로 사주면 되지. 오말숙이 즐겁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침실 안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거든요. 이상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미련을 가질 이유가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가볍게 했어요. 며칠 뒤 정혜성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한 대표님 회사 지분도 안전하게 옮겨졌고 부동산도 깨끗합니다. 형사 고소장도 언제든 접수할 수 있게 준비돼 있어요. 정혜성이 서류 더미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만져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한 대표님이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서 던질지. 정혜성이 저를 봤습니다. 날짜는 정해졌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다 모아서 3억 입금하라고 자리 만든 날이에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제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정혜성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지갑 깊숙이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정혜성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한 대표님,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정혜성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네. 저는 돌아서서 정혜성을 봤습니다. 버린다는 게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정혜성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처음 들어왔던 그 부어있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에는 물기가 사라졌고 입꼬리는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저는 백미러를 한번 들여다보고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옷장 깊숙이 걸어둔 짙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입술은 또렷한 붉은색으로 발랐어요. 이 모든 게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외출 준비라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미리 싸둔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정혜성에게서 받은 서류 봉투,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이 담긴 외장하드,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재민은 거실에서 휘파람을 불며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오늘 좀 멋있다. 어디 미팅이라도 있어. 박재민이 웃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오라셨잖아. 가족 자리니까 격식 차려야지. 저는 잔잔하게 웃으며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지수 진짜 최고다. 박재민이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손길에 흠칫하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물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한 번 더 거실을 돌아봤어요. 5년을 살았던 집인데도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보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는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오말숙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왔구나. 어서 앉아. 오말숙이 제 손을 끌어 상석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음식 많이 하셨네요. 저는 가방을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우리 가족 다시 화목해지는 날 아니냐? 오말숙이 환하게 웃으며 갈비를 한 점 집어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박재훈과 강윤아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강윤아가 손가락에 끼워진 새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슬쩍 웃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정말 감사해요. 저희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강윤아가 살짝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네, 동서. 저는 짧게 대답하고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며느라, 오늘 그 3억 입금했지. 오말숙이 갈비를 발라내며 별일 아니라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 전에 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뭔데? 또 무슨 조건이라도 있냐? 오말숙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노란 봉투, 하나는 흰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2개를 식탁 한가운데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박재민이 봉투에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열어봐. 저는 짧게 말했어요. 박재민이 노란 봉투를 먼저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꺼내 들고 눈으로 훑던 박재민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지수야, 이거 이혼 소장이야. 박재민이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맞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뭐? 이혼. 야, 한지수, 너 지금 미친 거야. 오말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흰 봉투도 열어보세요. 저는 손가락으로 흰 봉투를 가리켰어요. 오말숙이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보던 오말숙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다시 사색이 되었어요. 이게 뭐야? 오말숙이 종이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소장이에요, 어머니. 사문서 위조랑 명예 도용으로 어머니 형사 고소했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인연이 미쳤나? 시어미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오말숙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감옥에 가실 짓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형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좀 실수하신 걸 가지고. 강윤아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서는 빠져요. 동서가 끼어들 자리 아니에요. 저는 강윤아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강윤아가 입을 다물고 박재훈의 팔만 쥐었습니다.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다 죽는다고. 동생 신혼집이 날아간다고. 오말숙이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다 같이 죽으시든가요? 저는 빠질래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오말숙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박재민이 그제야 무릎을 굽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어요. 지수야, 일단 진정하고 우리 얘기 좀 해. 응. 박재민이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박재민, 더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가방에서 외장하드와 출력된 종이 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박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어머니랑 1년 동안 주고받은 카톡, 어머니랑 통화한 녹음 파일, 그리고 우리 집 안방에서 네가 어머니랑 통화한 내용. 차 한 대 뽑아달라고 했던 그 통화도 다 있어. 저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박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오말숙이 식탁에 펼쳐진 종이들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이게 다 뭐야? 야, 한지수. 너 우리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오말숙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제 도장 훔쳐서 3억 빌리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박재민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재민, 너 진짜 우습다. 저는 박재민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정말. 박재민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발을 빼냈어요. 엄마가 시켜서. 너 35이야. 7살짜리도 그런 변명은 안 해. 저는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형님, 진짜 가족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동서로서 부탁드릴게요. 강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동선의 신혼집 잔금은 동선이가 알아서 하세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강윤아를 향해 짧게 말했어요. 강윤아가 박재훈을 돌아봤지만 박재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감옥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어머니 명의 집 정리해서 그 돈 메우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한지수, 너 2년 거기 안 서. 어디가? 오말숙이 식탁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한번 숙이고 현관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박재민이 따라 나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가지 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박재민이 울먹였습니다. 박재민, 너랑 시작한 건 처음부터 잘못이었어. 끝내는 게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박재민의 손을 떼어내고 현관을 나섰어요. 등 뒤로 오말숙의 비명 같은 욕설과 박재민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리 계약해둔 작은 오피스텔에 첫 짐을 풀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거실 겸 침실에 작은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박스 한 개를 풀어 옷가지를 옷장에 걸고 또 한 개를 풀어 그릇 몇 개를 부엌에 정리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그 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정작 제 것이라고 챙겨 나올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잠시 우습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 하나를 따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골목길과 가로등, 그리고 늦은 밤 귀가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시는 술이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재민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42통, 문자가 100건 가까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문자 몇 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 데리고 무릎 꿇고 빌게. 너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는 박재민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오말숙의 번호도, 박재훈의 번호도, 강윤아의 번호도 차례차례 막았어요. 화면에서 그 이름들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 안쪽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지는데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너진 자리가 텅 비어서 비로소 공기가 들어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혜성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오늘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한 대표님. 이제 진짜 한 대표님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 대표님의 시간이라는 그 한 줄이 마음에 오래 머물렀어요. 남편의 시간도 시댁의 시간도 아닌 제 시간. 3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가져보는 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밤바람이 얼굴을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가로등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느릿 지나갔어요. 저는 맥주캔을 손에 쥔 채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간다는 게, 그리고 내일이라는 게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실감이 났어요. 이혼장을 던지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오피스텔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7시면 회사로 출근했어요. 직원들에게는 따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좀 바쁠 거예요 라는 한마디만 남겼지요. 업무에 몰입하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가을 신상 반응이 좋다며 추가 주문이 들어왔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안도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나흘째 되는 날 점심 무렵이었어요. 직원 김미경이 굳은 얼굴로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잠깐 이것 좀 보세요. 김미경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뭔데?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큰 맘카페 게시판이었어요. 글 제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5호 쇼핑몰 대표 실체 폭로합니다. 시어머니 등쳐먹은 며느리. 저는 화면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봤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사업 미천으로 받아먹고는 시댁을 버렸다. 시동생 신혼집까지 빼앗아 갔다. 남편을 정신적으로 학대해 이혼을 강요했다. 줄줄이 쓰여 있는 거짓말들이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한 군데가 아니에요. 다른 카페에도 똑같은 글이 다 올라와 있어요. 김미경이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댓글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많이 안 좋아요. 환불 요구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김미경에게 돌려주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말숙과 박재민이었어요. 저는 누가 이 글을 썼는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등쳐먹였다는 표현, 며느리가 가족을 버렸다는 식의 문장. 그건 평소 오말숙의 입에 붙어있던 말투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거기 대표 받고? 수화기 너머에서 강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받았어요. 무슨 일은? 우리 신혼집 가압류 들어왔다고. 너 이거 책임질 거야. 강윤아가 새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서, 그건 동서 시어머니랑 시동생 일이에요. 저랑 통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거기로 갈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강윤아가 전화를 거칠게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책상 위 손을 봤어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무실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박재훈과 강윤아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박재훈은 술 냄새를 풍기며 휘청거렸고 강윤아는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은 채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어요. 한지수 어디 있어? 나와봐. 박재훈이 사무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회사예요.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어요. 나가긴 어딜 나가. 너 때문에 우리 신혼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박재훈이 책상 위에 샘플 상자를 손등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샘플로 진열해둔 가을 신상 의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박재훈 씨, 그만하세요. 여기 직원들 다 있어요. 저는 두 손을 들어 박재훈을 막았습니다. 직원이고 뭐고.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박재훈이 옆에 있던 디스플레이 매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유리 진열장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강윤아는 그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신혼집 가압류 통지서. 강윤아가 종이 한 장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동서, 그거 동서 어머니가 해결하실 일이에요. 제가 보는 거 아니고요. 저는 손으로 종이를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김미경이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저는 김미경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경 씨, 일단 직원들 다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게 해줘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다른 직원들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 사이를 막아서며 박재훈과 강윤아를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박재훈 씨, 한 번만 더 손 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며 말했어요. 불러봐. 어디 한번 불러봐. 박재훈이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12를 눌렀어요. 박재훈이 흠칫 멈추는가 싶더니 마지막으로 책상 위 노트북을 바닥에 던지고 강윤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고 보자. 우리 진짜 가만 안 둬. 박재훈이 침을 뱉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강윤아도 부츠 소리를 또각거리며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부서진 진열장 옆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과 깨진 유리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벌 한 벌 디자인하고 샘플 만들고 모델 입혀 사진까지 찍은 옷들이었어요. 그 위로 박재훈의 발자국이 시커멓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진열장에서 옷 한 벌을 천천히 주워 가슴에 안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에 돌아와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환불 요청 메시지가 100건이 넘게 쌓여 있었어요. 거래처 한 곳에서는 이번 시즌 입점을 보류하겠다는 통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하루 만에 절반으로 꺾여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혼장 던지고 사흘 만에 평생 일군 회사가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재민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들어왔어요. 지수야, 나야.
번호 바꿨어. 한 번만 통화하자. 저는 답하지 않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인터넷 글 다 내릴게. 소송만 취하해줘. 3억은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게. 응. 한 번만.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으로 던졌습니다.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다 거래의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며칠 전 캔맥주를 들고 창가에 앉아 자유를 만끽하던 제 모습이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새 다시 진흙탕에 처박힌 기분이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로 한참을 누워 있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한지수, 여기서 무너지면 저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제가 도망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업장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3억 갚아주고 합의해주기를. 그게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안으로 들어가 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빗질 한 번에 머릿속도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식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번 정혜성을 만난 그날 밤 새벽 내내 적어 내려갔던 그 노트였어요. 저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번엔 방어가 아니라 정면 돌파. 저는 그 아래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영업방해 고소, 손해배상 청구, 거래처에 보낼 해명문, 그리고 회사 공식 계정에 올릴 진실 게시물.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 안쪽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정혜성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 가도 될까요? 의논 드릴 게 많아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8시에 사무실 문 열어두겠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해 둘게요. 저는 그 답장을 읽고 작게 웃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이 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성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혜성이 노트북을 열고 저를 봤어요. 한 대표님, 어제 일은 다 들었어요. CCTV 영상은 확보됐어요. 정혜성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직원이 백업까지 떠났어요. 저는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안에 영업방해, 재물손괴로 정식 고소 들어갑니다. 인터넷 글은 캡처해 두셨죠? 정혜성이 USB를 받으며 물었어요. 카페 글, 댓글, 작성자 닉네임까지 다 정리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 쓰던 닉네임이랑 똑같은 게 있어서 금방 찾아냈어요.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렵지 않아요. 작성자 특정만 되면 끝나요. 정혜성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정혜성을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혜성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고소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동안 매출은 계속 빠지고 거래처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면 돌파를 하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정면 돌파라. 정혜성이 눈을 살짝 가늘게 떴어요. 우리 회사 공식 계정에 모든 걸 다 올릴 거예요. 시어머니 명의 도용 증거, 대출 강요 녹취 일부, 어제 영상까지. 사실만, 증거만 가지고요. 저는 노트를 펼쳐 정혜성에게 보였습니다. 정혜성이 한참을 그 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한 대표님, 이거 양날의 검이에요. 잘 되면 여론이 뒤집히지만 잘못되면 사생활 노출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정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 거짓말이 진실이 돼요. 저는 진실을 진실로 두고 싶어요. 저는 정혜성을 똑바로 봤어요. 정혜성이 잠시 저를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글 작성하실 때 저랑 한번 같이 다듬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만 남기는 방향으로. 정혜성이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의자를 정혜성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까지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듬었어요. 저녁 무렵 회사 공식 계정에 글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단정했어요. 고객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글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숫자가 움직이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댓글이 무서워서 화면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이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외쳤어요.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사람들이 다 대표님 편이에요. 김미경이 휴대폰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내려봤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어서 너무 공감돼요. 증거가 이렇게까지 명확한데 거짓말한 시댁이 더 나빠요. 이 쇼핑몰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단골할게요. 돈줄 내드리자. 다들 주문 가요. 댓글이 빠르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 내리지도 못한 채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고 싶지 않았는데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미경이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대표님, 진짜 잘하셨어요. 김미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서버가 잠시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그동안 망설이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한 대표님, 어제 글 잘 봤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거래처 박 부장이 멋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입장도 있으니까요. 이해해요. 저는 차분히 받았어요. 보류했던 거 다음 주부터 정상 진행하시죠. 그리고 가을 신상 매대도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이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짧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통의 글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글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오말숙이 1년 동안 쌓은 거짓말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제가 5년 동안 한 땀 한 땀 만들어온 신뢰는 결국 저를 지켜냈어요. 며칠 뒤 정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표님, 어제 박재훈 씨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그쪽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비쳤습니다. 정혜성이 짧게 보고하듯 말했어요. 합의요. 얼마를 부르던가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어떻겠냐고요. 정혜성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거절해 주세요. 한 푼도 안 받을 거고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정혜성이 작게 웃었어요. 시어머니 쪽은요?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건은 작성자 특정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본인 휴대폰으로 접속한 기록이 다 잡혔어요. 본인이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혜성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남편은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박재민 씨는 글 작성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랑 공모한 정황이 명확해요. 그리고 회사에 그 일이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혜성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인터넷에서 시끄러워지면서 박재민 씨 회사에까지 소문이 다 퍼졌나 봐요. 어제 인사위원회 회부됐다고 들었습니다. 정혜성이 마지막을 짧게 끊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통쾌하지도 않았고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렇구나 였습니다. 박재민이 저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새삼 또렷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사무실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오말숙이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옷도 평소답지 않게 후줄근했어요. 김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걸 저는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말숙을 향해 다가갔어요. 며느라, 우리 며느라. 어미가 잘못했다. 오말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직원들 보고 있어요. 저는 오말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한 번만 받아오. 응. 어미가 진짜 다 잘못했다. 어미가 평생 너한테 못된 짓만 한 거 다 안다. 오말숙이 제 팔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저는 오말숙을 부축해 사무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복도 한쪽 벤치에 오말숙을 앉혔습니다. 오말숙이 종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어미가 모은 거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라. 그리고 고소만 좀 취하해줘. 응. 오말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돈도 어디서 빌리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오말숙이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저번에 시댁 부엌에서 제 얼굴에 물 뿌리신 거 기억하세요? 저는 오말숙을 봤습니다. 기억나지? 오말숙이 작게 답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한 발 다가섰어요. 오말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물, 피눈물로 돌려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며느라, 어미가 잘못했다고 하잖니. 한 번만 받아오. 오말숙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거두었어요. 어머니, 잘못은 법이 가려줄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수,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한 식구였잖니. 오말숙이 매달리듯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식구로 안 보셨잖아요. 지갑으로만 보셨잖아요. 저는 뒤돌아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말숙이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등 뒤에 두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데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김미경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미경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괜찮아요. 진짜로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퍼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가시 하나가 그 순간 빠져나간 기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 햇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원 앞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정혜성이 옆에서 함께 걸으며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 대표님, 끝났어요. 진짜 끝났습니다. 정혜성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다 끝났네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어요. 재산 분할에서 박재민 쪽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지분과 모든 부동산이 결혼 전 형성된 자산으로 인정받았고 위자료까지 제가 전액 승소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담담했습니다. 무거운 외투 하나를 벗어 옷장에 거는 기분이었어요. 법원을 나와 차에 올라타기 전 정혜성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한 대표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축하 자리로. 정혜성이 살짝 멋쩍게 웃었어요. 좋아요. 직원들이랑 회식 잡았는데 변호사님도 같이 가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회식이요. 그럼 다음 기회에. 정혜성이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정혜성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에 들릴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었어요. 변호사님, 진짜로 고마웠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정혜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한 대표님이 다 결정하고 한 대표님이 다 해내신 거예요. 정혜성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정혜성과 가볍게 악수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한번 보고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며칠 뒤 김미경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슬쩍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저 어제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김미경이 머뭇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저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김미경을 봤어요. 전 사장님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고 나오셨대요. 지금은 대리운전 하신다고 들었어요.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마우스 위에 손을 올린 채 멈췄어요. 한때 같은 침대를 쓰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핸들을 잡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저 멀리 떠 있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저는 짧게 답하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 저 정말 괜찮아요. 그 사람들 얘기는 이제 저한테 다른 동네 뉴스 같아요.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김미경이 또 머뭇거렸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의자를 돌려 김미경을 정면으로 봤어요. 시동생분이요. 신혼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그 부인이 이혼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분은 벌금 때문에 살던 집 내놓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셨대요. 거기서 매일 우신다고. 김미경이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김미경을 봤어요.
미경 씨, 그분들 얘기 더 안 들어도 돼요. 저는 이제 안 궁금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김미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모니터 위에 띄워둔 새 매장 도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새로 여는 오프라인 매장 평면도였어요. 연 매출 100억을 달성한 기념으로 직원들과 함께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화면 속 그 도면이 그 어떤 사람보다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한참을 묘 앞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한테도 안 휘둘려요. 저는 두 손으로 잔디를 쓸어 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일찍 가시고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젠 저 혼자서도 잘해요. 엄마, 저는 작게 웃었어요. 산 위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흩어지는데 그게 꼭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려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강이 길게 펼쳐졌어요. 짐을 다 풀고 난 저녁 직원들과 함께 새 사무실에서 첫 회식을 가졌습니다. 김미경이 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대표님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세요. 저는 평생 우리 대표님 따라갈 거예요. 김미경이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미경 씨, 술 안 마셨는데도 취했어요. 저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진심이에요, 대표님. 김미경이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저도 따라서 잔을 비웠어요. 입안에 차가운 샴페인 거품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직원들의 웃음소리, 부딪히는 잔소리, 따뜻한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저를 감쌌어요. 한때 저 사람들을 등 뒤에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시동생을 막아서던 그 사무실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자리로 채워져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한강 야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강물 위로 다리의 불빛이 길게 비쳤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소파에 앉았어요. 인터뷰 잡지에 보낼 원고를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얼마 전 어느 잡지에서 자수성가 여성사업가 특집으로 저를 인터뷰했어요. 기자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그 옆에 저는 단정하게 한 줄로 답을 적어 놓았어요. 버틴 게 아니라 버릴 줄 알아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5년 전 시댁 현관에서 두 손 모으고 인사하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가에 작은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빗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가벼운 화장을 했어요. 오늘은 강남 새 매장 인테리어 현장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정혜성이었습니다. 한 대표님, 오늘 매장 가시죠? 점심에 잠깐 들를게요. 직원분들 드시라고 떡 좀 사갈게요. 정혜성의 문자였어요. 네, 변호사님. 오세요. 매장 보고 같이 점심 먹어요. 저는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신발끈을 마저 묶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니 아침 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가을이 거의 다 지나고 겨울이 막 들어오는 그런 공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 안쪽까지 차가운 공기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다음 달도 다음 해도 모두 제 것이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지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잠시 그 자리에 섰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하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칼을 들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을 수 있는지를 한지수의 5년이 보여주었어요. 누군가는 한지수가 너무 모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지수가 모질지 않았다면 오늘 그녀의 회사도 자산도 평온한 아침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부당한 관계를 끊어내는 일은 차가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결단입니다. 누군가의 ATM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한지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